자, 이제 우리 교재의 행정과 경영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공행정, 사행정 나눴던 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행정학과 들어가니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란 말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말은 좀 뭐 이렇게 통상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매니지먼트랑 같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니지먼트, 관리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겠고요. 그게 이제 퍼블릭하냐, 비즈니스하냐, 요즘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실제 그래서 참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하고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되게 유사해요. 되게 유사해요. 이 관리의 측면에 있는 부분들만큼은 확실히 좀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 조직론 같은 거는 똑같이 배운다고 봐야 돼요. 조직론 같은 거는 완전히. 자, 그리고 이제 유사성과 차이점입니다. 이게 관료제적 성격이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료제 조직 운영이기 때문에 수단적 성격이 있고 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봉사한다. 물론 봉사는 대상은 다릅니다. 공행정은 이제 국민을 향한 봉사고 사행정은 고객을 향한 봉사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다르겠지만 봉사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차이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되 여기 이제 그 비교되어 있는 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은 정부나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영은 민간 기업이 이제 맞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행정은 공익의 달성이에요. 그래서 행정 가치가요, 효율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형평성, 정의,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합니다. 우리 행정가치도 공부합니다. 요 단원 안에 있어요. 이번 주에는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하게 될 거예요. 1단원은 못해도 2주 이상 가요. 2주 이상, 2주 반?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서, 이제 2, 3주? 길면 3주? 그렇게까지는 최대한 안 해보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만, 좀 압축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거나, 고즈음 가면 공부하시게 될 건데, 행정가치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는 말씀인데, 친구들이 사기업체 가가지고 행정 조직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을 되게 우습게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 야, 니네는 뭐 하는 일 뭐 제대로 있냐? 뭐 거의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비효율적 집단으로 막 이렇게 취급하고 그러면은요, 톡 쏘아 붙이셔야 돼요. 야, 니네는 뭐 돈이나 벌면 되는 조직 아니냐? 이렇게, 진짜 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 하는 사람들이 정부 영역을 우습게 하는 꼴을 보면 전 열받습니다. 제가 행정관료가 아님에도. 왜냐하면 그 기준이 완전 다른 것인데, 마치 이게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이 시장의 원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이게 관료들은 되게 비효율적이어서 무능한 존재들이고, 자기네들은 뭐 되게 뭐 잘난 일 하는 것 같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지네는 지네가 파는 물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심지어 좀 고객 눈탱이도 쳐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반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건 그런 경우도 있고 없지 않고, 그러고 물건 파는 거 아니야.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거, 그것도 소중한 일인데 아니 자기네 소중한 거를 내세우는 것 정도만 하면 되지, 그거를 한다고 공공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무능한 사람 취급하고, 이 사람들은 뭐 되게 돈이나 잡아먹는 존재로 세금충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이거는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참으면 안 된다. 봐보세요. 경영은 뭐 한다고요? 사익을 도모하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냥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공익은 그렇지 않아요. 공익은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얘네들은 고객만을 바라보면 또 돼. 그 밑에 보면 이제 대상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위에 쓰여 있는 거 위에다 쓰고 말았나 내가? 아무튼 여기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어요. 차별대우를 합니다. 뒤에 있나요? 이게 잘라져서 그런가 표가? 뒤에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이제 관할범위가 있다. 관할범위 거기다 이제 써놨죠. 네, 표가 잘려가지고 페이지가 바뀌어서 착각했네요. 여기 이제 관할범위에 보면 자기 고객만을 상대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공항에 가서 그 명품점, 면세점에 시간이 좀 남아서 들어가 봤더니, 그랬더니 와서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잘 쳐다보지도 않고
거의 뭐 이제 가가지고 우와 뭐 신기하다는 듯이 우와 이건 얼마나 해요? 막 물어보면은 거기서 그냥 대충 그냥 뭐 900 얼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예, 저 인간은 살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나를 약간 괄세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고객인 사람과 고객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해야 될 것은 진짜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게 더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정책적인 또 이제 어떤 구조를 받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요, 그런 걸 잘 설명해주고 그거를 실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런 걸 해줘야 될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효율성만을 도모한다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으나 그러나 효율성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는 형평성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도 고려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겉으로 봤을 때는 비능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지 마세요. 그런 데에서 그 친구들끼리 대화 속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면요, 절대 지면 안 돼. 그럴 때는 정색, 급정색하고 딱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야. 이런 얘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야, 내가 주민센터 가봤더니 노는 천지더라야 거기에. 에? 그거 많이 뽑아갖고 그 왜 세금 축내? 그러니까 고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가 그냥 뽑아서 거기다 두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건데, 그럴 때도 열받아 하셔야 돼. 야, 우리는 순환보직이라는 거를 해. 그래서 민원인들 더 짧은 시간에 민원 해결해 주라고 거기에 조금 더 배치돼 있을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여유 있게 절대 그렇지 않아. 돌아. 길어야 3년이야 거기. 길어야 3년이고 뺑뺑이 돌기 때문에 생애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빡세다 여기. 장난 아니야. 그런 걸, 단편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야, 너는 도대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왜 이렇게 좁니? 이렇게 한번 매겨주셔라.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마치 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 정부 관료들을 굉장히 이제 무능력자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거 이제 거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방어 논리를 제가 잘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사안일주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무사안일주의는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이 다 똑같아요. 단지 사적 영역은 그거를 얘네들은 탈관료제적인 조직 형태로 막 바꿔놔서 그렇고, 행정조직은 안 바꿔놔서 그런데, 아직 안 바꿔놔서 그런데 쉽게 바꾸기 어려워요, 행정조직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게 조직의 형태로 바꾸기가 어렵고, 법에 이제 그 간섭도 많이 받아요. 근데 경영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유분방하게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더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요 표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 그렇게 다른 거구나. 요거가. 자, 그래서 이게 주체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행정이고, 성과 측정에서 경영은 단지 양적인 측면만 보지만 우리는 그게 얼마나 잘 형평성 있게 잘 배분되었는지까지 보는 이런 이제 질적인 측면도 보게 되고, 외부 통제도 겁내 많이 받고, 그래서 이 법령의 근거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겉으로 봤을 때는 무사안일해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그렇게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능동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근데 재량행위의 영역도 주긴 주거든요. 주긴 주지만은 복잡해요. 복잡하고, 잘못했다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다가 책임만 져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공조직은 안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통제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고요. 법적 규제가 엄청 높아서 타율성이 있다. 기업도 법적 규제를 받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규제를 받지만 법적 규제는 최소한에 머물러요. 이 규제라고 하는 개념이요, 이제 우리가 또 주요하게 봐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규제가
가면 갈수록 선진국화 되면 될수록 경제적 규제는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규제, 기업한테 가했던 규제들은 점점 줄여주고 최소한의 것만 지키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 뭐 아니면 아까 말했던 갑질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고요. 양이나 질을 통제하는 거 이런 정도만 최소한의 정도만 딱 정해놔요. 최소한의 정도만. 그래 놓기 때문에 기업은 자유분방하고 그 다음에 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굉장히 타율적이다. 직접적이고 엄격한 법적 규제가 엄청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했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독점성에 있어서는 기업이 독점을 하면 정부가 아까 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독점이 기본이에요. 독점이 기본이에요. 뭐 일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이거 지방정부끼리는 경쟁하는 거 아니냐. 지방정부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지방정부끼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리고 국가의 정부 조직을 말하면 그거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는 온리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런 데서 단점도 물론 나와요. 단점도 나오지만은 그게 특징이고, 신분보장이 이제 공무원은 되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까 봐 그래요.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을 최근에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릴 때였긴 했겠다 벌써.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 주려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댓글을 막 인터넷에다 댓글 달고 막 이런 작업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빨갱이, 문재인은 나쁜 사람, 그리고 박근혜는 좋은 사람. 이거를 그 공무원들, 월급 받는 공무원들 시켜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공무원한테 평생 왜 신분보장해 주냐면 그럴 때 이거는 아니죠. 저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랍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저한테 한 번 더 이런 얘기하면 저 가만 안 있겠습니다. 했어야 돼요. 못 자르거든요. 절대. 불이익 받겠지. 지방 좌천이 되거나 당장은 불이익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 지켜주라고 신분보장해 주는 거예요. 뭐 이뻐서 여러분들한테 신분보장을 해줍니까? 뭐 이뻐서 여러분들 60살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다 제대로 처벌하진 않고 윗대가리들만 처벌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게 드러나서.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면 최소한 그거는 합시다. 내부 고발. 내부 고발도 불안해? 그러면 어디 저기 뭐예요? 반대편 진영에다가라도 힌트라도 줘요. 살펴보라고. 근데 그런 건 정쟁이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부 고발하세요. 시련을 좀 겪으면 어때? 평생 보장 받는데 그게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이고 덕목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거 제가 막 강요는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본인이 그 조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힘듦이 오는데 그 힘듦을 극복해내잖아요. 그러면은 정권이 언젠가 바뀌어.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그 부당한 것을 호소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때도 와요. 세상 이치라는 게 내가 선의를 가지고 올바름을 추구하면 당장에는 불이익이 오더라도 언젠가는 그걸 알아주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 세상은 됐어요. 옛날에 독재 정권 때라면 제가 그런 말 못 하겠어요. 언제 정권 바뀌어? 내가 공무원 그만두는 것보다 더 나중에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정도가 장난 아닐 수도 있어요. 남산에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런 거를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은 민주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불이익 못 줘요. 구조가. 근데도 비겁하게 거기에서 자기의 일신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댓글 달고 이런 사람은 그건 공무원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 다 일벌 100개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좀 봐줬어요. 네, 봐줬는데 그 나쁜 짓 한 거 본인도 알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신분보장을 해주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등성.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행정은 평등하게 제공돼야 됩니다. 공개성.
예, 정부가 하는 활동들은요, 웬만하면 다 자발적 공개를 해야 되고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혹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공개를 해야 되고, 특히 다 의무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 치더라도 누군가가 나 그거 알고 싶어요,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공개해 줘야 돼요, 또. 맞죠? 행정은 이제 행정정보 공개 제도가 있어가지고 다 이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이제 기술의 변화인데, 기술 변화에 민감한 것은 저 경쟁을 토대로 하는 사기업이고요. 이제 공공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술 변화에 좀 둔감하죠. 그런 거는. 원래 기업이 그래서 담당해줘야 될 역할이 기술을 선도해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그걸로 물건 잘 만들어서 팔면은 그걸로 돈 버는 거를 우리가 박수 쳐줘요. 그렇잖아요. 박수 쳐준다고. 그거를 하는 거고, 행정은 그걸 뒷받침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불균형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메꿔주는 게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기술 변화에 먼저 선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좀 아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정부 관료도 좀 멍청해. 장관 정도 되는 사람한테도 질문하면 어버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그걸 설명하죠? 관료는 어떻게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구체적인 건 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걸 주도해서 끌고 가는 시대는 그건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때나 하던 일이지, 지금은 그건 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시장이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도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근데 있잖아, 이게 그런 말을 못하고 자꾸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창조경제에선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막 하면서. 그거를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정부가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습관이 있어서 그래.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부가 제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했죠. 앞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우리 저거대로 하면 돼, 이러고 막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야, 쟤네는 이런 거 발전시켜서 갔잖아. 우리도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한 단계 가자. 빨리빨리 쫓아가자.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1등 라인에 거의 1등 그룹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져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정부 관료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업이 자기 영역에서 조금씩 이렇게, 그죠? 혁신을 하면서 끌어나가는 거고, 정부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술 변화는 기업이 선도해야지 정부가 선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해, 이게.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뭘 해줘야 된다고 믿어서 기자들도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질문을. 그래서 이게 그때 창조경제 추구한다, 이거 나쁜 개념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슨 뭐 이제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이런 개념도 나쁜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거 추상적이라고 자꾸 뭐라 하는데, 그게 정부가 해야 될 분야가 있고 기업이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잘 갈라주시면 돼요. 가끔씩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고 막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요 얘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잖아요, 공사행정 1원론과 2원론이 있는데, 아까 요거 살짝 말씀드렸어요. 공사행정 1원론, 2원론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는 행정학 이론의 전개를 쭉 한번 제가 쭉 정리해 드릴 텐데, 그때 보면 공사행정 1원론을 주장하는 걸로 출발했었다가 통치기능론에서 2원론으로 다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먼은 다시 1원론이고요. 그 다음에 왈도로 가면 2원론이에요. 공행정과 사행정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게 주류가 계속 바뀌는데, 그 과정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때 가서 그거 공부하고 다시 와서 이거 읽어보면은 이거 그냥 슉 읽어질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하나 체크할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서 자주는 아닌데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세이에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행정과 경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하다. 이 미국 애들 말하는 뽐새가 그렇습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꼭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둘러서 표현하는 방법이라 무슨 얘기예요? 행정과 경영은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안 닮았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유사하다. 그 얘기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안 유사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안 닮았다는 얘기를 이딴 식으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정도만 하나 좀 참고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치와 행정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정치와 행정이 뭔지는 이제 앞서서 설명 다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정치 행정 이원론과 여기도 이론론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치 행정 이원론으로 출발했다가 정치 행정 이론론이 왔다가 또 반대로 갔다가 또 반대로 갔다가 이거는 왜요? 공사행정 이원론일 때는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이 정치 쪽으로 붙었다고 보느냐 경영 쪽하고 가깝다고 보느냐 이걸로 이제 나눠지는 거라서 서로 맞물려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행정학의 전개를 싹 다 공부하고 나면 쉽게 그냥 스르륵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여기서 쓱 지나갈 건데, 윌슨의 행정의 연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배경 같은 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왜 이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배경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럽에서 절대왕정 시기에 관료제를 먼저 만들고 시작했다 그랬죠? 유럽은 이렇게 갔어요. 유럽은 이 사회가 이렇게 딱 안착될 때까지 근대 이후의 사회를 보면 절대왕정 때 관료제를 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행정의 집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료제 특징이 뭔지 아냐면 저 위에 우두머리가 바뀌면 내가 따르던 지도자가 바뀌었다 그러고 관료제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관료 조직은 그대로 서 있어. 지도자가 바뀌면 바뀐 지도자한테 충성해. 여담이지만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둘러댄 얘기긴 한데, 아니 행정학과 가면 당연히 공무원 시험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주변에서 한 번쯤 물어봐요. 왜 행정학과 왜 갔는데? 왜 갔는데? 그 뭐 공무원 되려고 간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지만 저는 별로 공무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사실은 여러분들 나이 때 별로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관료 조직의 내가 일원이 되면 위에 대가리가 바뀌면 그 대가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자꾸 변신해 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이 통일부 공무원이에요. 통일부 공무원이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 때의 정부 위에서 시키는 통일 정책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시키는 건 좀 비슷했어.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됐더니 완전 방향이 정반대야. 거기에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와요? 이해가 돼요? 그게 관료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성격적으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나도 내 소신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실은 공부할 자신이 없었고요. 전 대학 가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공부는 끝났다. 이제 거의 너무 이게 힘들게 느껴져서. 여러분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결심 변치 않고 합격 때까지 쭉 유지되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행정부의 관료가 되면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거는 이제 틈틈이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단점이 있다면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소신이 있잖아요. 자기 소신이 있지만 위에서 이제 위에서 정책이 바뀌면 자기도 그걸 따라가 줘야 되고 그거를 실현해 주는데 내가 앞장서 줘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그건 단점인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일반 사기업체 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위에서 지시하면 하는 거지 뭘. 내가 창업하기 전에는 그런 거니까 큰 단점은 아닐 수도 있다. 어디 가나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그래갖고 요게요, 관료 조직이라는 건 항상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고 리더가 바뀌어서 리더가 다른 요구를 해도 그 관료 조직 거기에 충성해 주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고,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요, 누가 주도를 하게 됐다 그랬어요 아까? 부르주아가. 그래서 그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뭐가 있었냐? 경제적 부흥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관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했고, 세금이 필요해서 상공업자들하고 결탁을 했고, 상공업을 밀어주면서 상공업자들이 자본주의 토대를 이렇게 쌓아놨고, 그렇게 됐는데 왕이 자꾸 개인 재산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열받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 자본주의를 팽창시켰다, 이런 흐름인데, 미국은 완전 반대로 가요. 미국은 왜 반대로 가냐? 미국은요, 영국에 있는 애들이 건너가서 야, 저기 가면 새로운 기회가 있대. 그래가지고 여기서 영국 내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애들이 주로 건너갔어, 미국에. 그래서 여기를 막 개척하고 이제 농사 짓고 막 이러고 살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영국 본국에서 프랑스랑 100년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면서 돈이 딸리니까 세금을 막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영국은 혁명을 해가지고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세금 걷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미국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영국 본국의회가 일방적으로 세금 내라는 거야, 미국 식민지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빡쳐가지고 이제 일으킨 게 독립혁명이거든요. 모순적이잖아요. 지네 본국 안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이걸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이미. 그런데 식민지에다가는 일방적으로 식민지 대표도 가서 참여도 안 한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야,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니네 이거 세금 더 내라, 이렇게 열받지. 그래갖고 또 들고 일어나서 미국 혁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짜고짜 민주주의가 먼저 온 거예요. 여기는 민주화가 먼저 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 끝에 한 13년 걸려서 대통령제를 만들어요. 대통령제. 우린 영국의 왕으로부터도 독립했고, 이거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제를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가요, 산업혁명이 와요. 산업혁명이 와. 그 과정에서 북부 지역에 농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공업이 발전하는데, 그 북부 지역의 상공업이 발전할 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노예 해방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안에서 또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남부는 농업에 기반을 둬가지고 넓은 땅에다가 여기다가 노예들 잡아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벌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노예를 해방하라고 하니까 남부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 전쟁이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쭉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왔는데 관료제가 한 번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관료제가. 그러니까 얘네는 완전 역순이죠, 지금.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토대 쌓고, 그런데 아직도 행정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이 관료제를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당시에요, 이거 인사행정론 갈 때 혹은 우리 행정학 이론 전개할 때 제가 그 두 군데에서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우리 이거 관료제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관료들을, 그러니까 행정의 관료들을 정당 충성도로 뽑자, 이렇게 하는 엽관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선되면 민주당의 당원들이 행정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하고 싶은 것을 밑에 있는 관료들이 아주 튼튼히 받쳐주겠죠. 그리고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니네 정권이 한번 해봐 이러고 이제 힘을 실어준 거니까, 그 밑에는 관료들까지도 전부 다 그 관련된 정책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국민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료들도 어떻게 돼요? 싹 다 다른 세력으로 싹 다 교체돼. 그러니 뭐 전문성 좀 쌓을 것 같으면은 야, 너 그만하고 나가라.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너도 나가라. 나가야 되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아직 이제 중학교 가고 이제 사교육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딴 주머니도 차. 야, 이거 1년밖에 안 남았어. 정권 바뀔 것 같아. 1년 안에 내가 주머니를 좀 채워놔야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을 것 같아, 새로. 그럴 때는 줄을 대는 거죠. 정당 관계자한테. 이번에 나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럴 테니까 당선되면 나 한 자리 주세요. 이런 의도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도 떨어져, 전문성도 못 쌓아, 이런 단점들이 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늘어나.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됐고요.
그걸 보면서 윌슨이 연구한 게 관료제를 연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유럽은 관료제의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가 오고 민주주의가 와서 저렇게 번영하는데 미국은 까꾸로 돼가지고 이게 관료 조직이 없다 보니까 중앙 집권도 못하고 대통령의 힘이 딱 온전히 발현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단지 역관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데 그 속에서 대통령이 힘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건 정권이 바뀌면 다시 리셋되고 맨날 이거 문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관료제를 도입해야 된다. 유럽하고 차이는 우리가 관료제가 없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의 연구가 관료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관리론, 행정행태론, 뭐 신공공관리론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론의 전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의 전개 순서는 다시 잡아드릴 것이다. 약속드리면서 일단 지나가고 정체행정 이론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 기술성, 가치개입성을 강조했던 이론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아까 이제 디목이나 왈도 같은 사람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표로 행정학 이론의 전개가 들어가 있지만은 요거는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보셔라. 아직은 정확하게는 이해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제가 1교시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게 OT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때 입법국가, 행정국가, 신자유주의, 신행정국가 정도는 말씀드렸어요. 큰 틀은. 큰 얼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흐름대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면 이제 행정 변수가 있습니다. 행정 변수가 있는데 행정 변수에는 뭐가 있냐? 구조 변수가 있고 인간 변수가 있고 환경 변수가 있대요. 행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뭐가 있냐? 그렇다면 행정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구조 변수예요. 행정이 관료제 돼 있는가? 이 체계가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구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항상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다. 항상 해요, 항상.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아까 뭐 창조경제 뭐 이런 거를 살리겠다고 미래창조부 같은 게 있었는데 미래창조부였죠, 이름이. 그랬는데 그거가 이제 다시 과학기술부로 다시 돌아가면서도 예전에 정보통신부라는 게 따로 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진 게 있는데 그 기능까지 합쳐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소벤처기업들 키워주겠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을들을 보호해주겠다면서 중소기업청이 있었는데 그거를 승격시켜서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호 사건 터지고 박근혜 정부 중간에 국민안전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민들한테 워낙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으니까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별도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총리가 직속으로 관장하는 국민안전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또 국민안전처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제 그 기능들을 딴 데로 이렇게 맡기고 차라리 그거를 청와대가 이제 컨트롤한다. 큰 사고들은. 청와대가 컨트롤하는 형태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직 개편을 막 쫙 해놓는 거예요. 그게 구조 변수. 조직의 구조가 바뀌면 행정도 그만큼 이게 돌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이게 구조 변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인간 변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인드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인간 변수입니다. 능동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행정이 아무리 아까 제가 변호를 해드렸지만은 행정부 관료들 중에서는 내가 평생 직장이니까 막 그냥 그까이 거 대충 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요게 이제 인간 변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해야 돼요. 이들의 마인드, 가치관 같은 것들을 좀 새롭게 해줘야 돼요. 시대가 변하면 그거에 맞춰서 교육훈련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인사행정론 가면은 그런 교육훈련 방법들을 또 쭉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생애성을 보장해주고요. 미국은 공무원 생애성을 우리처럼은 보장을 안 해줘요. 미국은요 이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 주의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제 뽑아서 능력을 키워주겠다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교육훈련 기회를 많이 줘요. 많이 줘서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 되시는 분은 대학에 가겠다
그러면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가시는 분들은 나 대학원 공부도 하겠다.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찾아서 다 해주진 않아요. 이 사람이 근무 실적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키워볼 만하다 그러면 그 정도 투자까지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떠나서라도 맨날 연수 보내주고 뭐 그죠? 그리고 이제 맨날 뭐 무슨 막 동영상 보고 와라, 교육훈련 받아와라 그런 거 하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3년 최대 길어봐야 3년. 요 3년에 순환보직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교육훈련 방법이에요. 이 일 저 일 다 경험해 보면서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교육훈련도 하고 교육훈련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게 인간 변수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경 변수의 영향도 있죠. 이것도 우리가 정보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 수 없어요. 민간 기업들은 되게 빠르게 발빠르게 관료제에서 벗어나서 탈관료제 형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행정조직이 그거보다도 빨리 변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조직이 관료제 형태를 포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필요는 있죠. 예, 그런 것들이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까지 봐두세요. 환경에 대해서 폐쇄체제가 있고 개방체제가 있는데 폐쇄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개방체제는 환경을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개방체제 안에서도 물론 결정론의 시각을 갖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 환경에 우리가 쫓아가기만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거고요. 임의론의 시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요. 행정이 이게 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주도하자 뭐 이런 견해도 있답니다. 그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 되고 이게 3대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6절에 가보니까 이제 행정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과정은 어때야 되냐? 귤릭이라는 이제 경영학자인데 사실은 이 귤릭이요. 이게 관료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는 7개 단계를 거쳐서 7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하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된대요, 조직을.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 귤릭이라고 하는 학자를 보게 되면 귤릭의 포스트 코브예요. 포스트 코 브 이렇게 오는 건데 포스트 코브에서 앞에 P가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을 잘 잡고 계획을 잡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오거나이즈하라는 거. 오거나이즈 조직화를 해야 돼요.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스태핑이에요. 사람들 거기다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디렉팅 하는 겁니다. 디렉팅이니까 지휘를 하는 거래요. 지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코디네이션, 이게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정, 이게 이제 조직을 이렇게 조직화를 하고 사람들을 배치해놓고 지휘를 했는데 요 안에서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협력을 잘할 수 있게 조정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이제 획득되는 정보들을 잘 공유해야 되니까 레포팅이라고 하는 보고 체계도 잘 만들어놔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버제팅, 여기 이제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사기업, 사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리더가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귤릭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것인데, 요게 이제 지금 공행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만 하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은 독자 문제로 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귤릭의 포스트 코브라는 것은 그냥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적 행정과정은 그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현대적 행정과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요 동기부여하고 평가받고 완료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거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획을 한다는 건데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정부의 기획이 먼저 앞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그냥 보편적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흐름에 대한 제시 정도라고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직화가 되고 동기부여 조직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자극해 줘야 되고요. 제대로 했는가 평가받고 환류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과정이다라고 하면
일단은요, 투입이 있어야 돼요. 투입. 인풋이에요, 인풋. 투입이 있어야 됩니다. 투입.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자원도 할당하고 말이야. 노력을 해야 돼요.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산출이 될 거예요. 산출. 아웃풋이 되겠죠. 아웃풋이 돼요. 근데 아웃풋이 됐으면은 이거에 대해서요, 결과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결과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를 아웃컴이라고 해요. 아웃컴을 봐야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친 영향을 봐야 돼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 기획도 하고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고려해야 되는 게 행정 과정에서는요, 요 단계들을 따라가면서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깐다고 쳐봐요. 도로를 깐다. 그러면 예산을 줬어. 예산을 줬고 그걸 갖다가 도로를 깔아. 그러면 야, 예산 100억 원 가지고 도로를 몇 킬로나 뚫었니? 이게 산출이에요. 몇 킬로미터 뚫었다. 그래? 그러면은 그 결과 어때?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야, 거기에 통행량이 얼마나 돼? 하루에 몇 대 지나다녀? 이런 게 결과예요. 아웃컴. 그랬구나. 그래. 그래서 그 영향은 어때? 영향은 뭐예요? 그래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많이 올라갔다. 이게 영향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고려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인풋,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이런 과정들을 따져가면서 정책을 이제 나중에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할 때도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정책 평가할 때도 당연히 똑같은 기준에서 제대로 요게 영향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만 깔짝깔짝거리다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정보통신부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정보화 사회에 정보 격차로 벌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 컴퓨터를 놔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기업체들이 쓰다가만 컴퓨터, 교체하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증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살짝 손봐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설치해줬던 사업을 펼쳤었어요. 그러면 봐봐요. 돈 써서 그 컴퓨터를 설치해줬죠? 몇 대 설치해줬다. 이게 이제 아웃풋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해주고서요, 우리가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했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애들이 얼마나 뭘 많이 이용하고 있나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결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보통 가난한 집 봐봤더니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혹은 있잖아요, 그 집에 조선 가정이거나 거의 그래요. 혼자 내두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 걔네들이 컴퓨터도 깔려 있겠다, 이제 컴퓨터도 깔아줬겠다, 인터넷까지 갖다 연결해 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써서 설치는 많이 해줬는데 결과는 게임 중독자들이 나타나서 정보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영향은. 이렇게 이걸 역효과라 그래요. 돈 쓰고 뻘짓거리 해가지고 결과를 오히려 반대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여기까지만 가지고 우리 잘했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여기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정책 결정도 하고 기획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잘하고 나중에 평가할 때도 저런 단계들을 다 고려해서 평가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부의 역할 및 정부관 챕터 2로 이제 가볼 건데, 이 챕터 2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챕터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입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를 토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경제 시간이었는데 왜 그걸 보냐? 행정이 그 경제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래서 그 아래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되고요. 요 단원도 시험에서 자주 많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탄탄히 좀 이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몸풀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좀 더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그 흐름에다 토대 위에다가 뭘 얹느냐? 행정학 이론의 전개를 앞에서 또 우리 간만 봤지만
시식만 했지만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